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공학부 21학번 이성준입니다. 원래 다양한 AI 툴 사용법과 실사용 사례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 일주일만 지나도 소개하려고 준비했던 툴이나 기술이 트렌드에 벌써 처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의 얘기인데요. 저는 24년도 1월 31일자로 군대를 전역하고 2월부터 8월까지 뭘 하면서 지내면 시간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까 고민하다가 유럽 여행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입대 전부터 전역 후에 2학기 복학으로 계획을 하고 1학기까지 마치고 간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가 아니면 길게 시간을 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일정으로 유럽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총 30일간의 여행 기간 동안 10개국 22곳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행을 했고요. 영국으로 시작해서 스페인으로 끝이 나는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여행 경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들어가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간 후에 이종, 인터라켄, 미넨, 체스키 크롬로프,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 비엔나, 류블리아나, 베니스, 시에나, 폼페이, 포지타노, 로마, 바티칸 시국, 피사, 피렌체, 니스, 몽펠리에를 거쳐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까지 여행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 거리를 제외하고는 약 4,070km를 여행한 셈이죠. 네, 시간 문제와 재미를 위해서 22개의 도시 중 제 기준 가장 볼만하고 재미있었던 도시 10곳을 뽑아 속도감 있게 주요 관광지 및 소소한 꿀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런던입니다. 네, 여러분은 런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신사의 나라, 해리포터, 2층 버스, 빅벤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해리포터의 골프팬인 저는 유럽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여행지가 영국이었습니다.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세인트폴 대성당을 좀 구경하다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편이 실제로 등장하는 밀레니엄 브리지에서 석양을 본 후에 저녁을 먹고 타워 브리지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둘째 날이 사실 저에게는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식을 먹고 기차를 타고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향했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역부터 이곳은 해리포터의 나라다라는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해리포터로 도배된 2층 버스를 타고 역에서 스튜디오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입구부터 영화의 주요 인물들의 지팡이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어, 그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식당, 해리의 다락방, 마법부, 기차, 그린고트, 다이애나 엘리 등 영화의 모든 시리즈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실사로 재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튜디오의 마지막 장소인 기념품 샵을 가기 전에 작가의 이름과 엠마 왓슨 등 주요 출연진들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후에는 영국의 시그니처 음식인 피쉬앤칩스를 먹었는데 사실 그냥 흔한 생선가스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오페라 유령을 보러 갔습니다. 오페라 유령의 공연이 진행되는 런던의 헐 매제스티스 티에터는 특별한 극장인데요. 1986년 9월 27일에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초연을 하는 곳이자 현재는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의 유령 공연이 끝난 관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기 공연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대한 그 이상의 공연을 보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보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평상복으로 관람을 하러 갔는데 극장 내 다른 이제 유럽 분들은 모두 이제 TPO에 맞춰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필수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보러 가실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버킹엄 궁전의 근위병 교대식을 본 후에 내셔널 갤러리를 이동해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작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사실 그다지 재미는 없었는데 유명한 작품들을 제 눈으로 실제로 본다는 점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내를 걸으면서 빅벤과 런던 아이 등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피티 터널을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 혹시 뱅크시라는 예술가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요. 그의 영향을 받아 합법적으로 그래피티가 허가된 터널이 런던 워털루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터널의 전체가 그래피티로 덮여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예술가들이 이미 그려진 그림들 위에 또 자신의 예술 작품을 또 만들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에서 이틀, 길어도 일주일 후에는 자신이 여기에 와서 봤던 그림들이 아닌 새로운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어서 나중에 런던에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술의 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루 날을 잡고 오전에 오르세 미술관에서 예술품들을 구경하고 나와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기 전에 있는 튠르리 공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좀 쉬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사진은 튠르리 정원에 있는 호수인데 주변에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앉아서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풍경이 정말 예쁘고 분위기가 정말 평화로우니 어, 혹시 나중에 이제 파리에 들리셔서 튠르리 정원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꼭 이 호숫가에 앉아서 짧게라도 분위기를 만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튠르리 정원이 끝나면 그 오르세 미술관의 반대편에 이제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위주로 관람을 했어요. 사실 너무 작품이 많아서 여기는 하루를 잡고 관람을 한다고 해도 절대 관람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술에 그렇게 조예가 깊진 않기 때문에 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작품들만 후다닥 보고 나왔습니다. 모나리자는 따로 방 하나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림 앞까지 가서 보려면 평균 30분 정도를 대기를 해야 하니 나중에 보러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에는 생강을 따라서 산책을 하다가 이 가운데에 보이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관람을 했는데 제가 갔던 작년에는 화재로 인한 재건 공사 중이어서 외벽만 볼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 이제 가시는 분들은 내부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성당까지 본 후에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을 찾았습니다. 어, 오른쪽 사진에 보이듯이 스토에라고 하는 곳인데 약 300년 정도가 됐다고 해요. 빵집 안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방문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실 파리는 어디서 사 먹던 빵 맛은 최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리를 가실 일이 있다면 꼭 여기를 방문하셔서 럼이 들어가 있는 빵인 바바 오럼이라는 빵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빵집 안에 있는 빵의 진열대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바바 오럼이라는 빵이 이 왼쪽 사진의 오른쪽 밑에 체리 가니쉬가 올라가 있는 빵입니다. 전 여기에서 다음날 먹을 크로와상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바바 오럼이란 빵을 사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날에는 전날에 샀던 빵을 들고 몽마르트 공원에 갑니다. 몽마르트 공원은 파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크르케르 대성당이 같이 있는데 이 사크르케르 대성당이 한국말로 하면 성심당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사크르케르 대성당은 얼마 없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대신 줄이 길어요. 그리고 몽마르트 공원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매 행위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그 관광객들 상대로 팔찌를 돌리다가 갑자기 관광객들에게 다가와서 강제로 팔찌를 채운 다음에 너 이거 팔찌 찼으니까 너가 사야 돼 하면서 돈을 뜯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종이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에 타서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사인을 하고 나면 이게 그 약간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를 하게 되는 증서인데 당신이 거기에 찬성을 하고 사인을 했으니 그럼 당신은 기부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수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매 행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사진에 보이는 전면이 아니냐 전면이 아니라 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사람도 많이 없고 강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전날 사온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갈 일이 있다면 뒤로 가서 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는 도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라파에트 백화점에 갔는데요. 이 장소가 굉장히 꿀팁인 게 옥상에 무료 전망대가 있고 그 밑인 5층에 무료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화장실이 99% 유료인데 도심에 시설 좋고 깨끗한 화장실이 무료라는 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의 유명한 음식인 에스카르고를 먹으러 갔는데요. 달팽이 요리입니다. 저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달팽이라고 해서 거부감도 살짝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는 바질 소스에 절인 실한 골뱅이 맛이더라고요. 네,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이 남았는데요. 대선문과 에펠탑입니다. 워낙 다양한 매체에서 접한 곳들이죠. 대선문은 밤에만 보러 갔었는데요. 대선문 위에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 개선문의 최상층에 이 안쪽에 계단이 있어서 타고 올라가서 저 여기 위에를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은 이 중간에 보이는 사진처럼 낮에 한 번, 오른쪽처럼 밤에 한 번 보러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위로 높은 건 당연한 건데 옆으로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낮과 밤에 보는 느낌이 확 다르니까 저처럼 두 번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디종을 거쳐서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갑니다. 네,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네, 스위스 하면은 자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공기부터 다릅니다. 정말 맑은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연이 가장 큰 볼거리인 만큼 어떤 나라, 어떤 도시보다도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모든 여행 일정을 통틀어서 스위스에서만 날씨가 안 좋았어요. 원래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도, 죄송합니다. 네, 패러글라이딩도 재밌게 하고, 융프라우도 가서 만년설도 보고, 신라면도 먹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패러글라이딩은 우중충한 날씨에서 타고, 융프라우는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한 이유는 융프라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차 비용이 대충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큰돈 쓰고 올라갔는데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 숙소 직원이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셨을 때는 꼭 날씨가 좋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선책으로 선택했던 곳이 인터라켄에서 기차 타고 40분 정도 가면 있는 베른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좋았고 제가 갔을 때가 3월 말이었는데 벌써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도시 자체가 아기자기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위스는 정말 날씨만 좋으면은 최고인 여행지인 건 확실한 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 사진이 제가 숙소 앞에서 저녁에 맥주 먹다가 그냥 예뻐서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양치하다가 예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어디서 찍던 정말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을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스위스 하면은 치즈 퐁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치즈가 아니라 그 이 치즈 퐁듀 식당에 들어가면 약간 구리구리한 이상한 냄새부터 나고 맛도 사실 냄새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괜찮게 먹은 기억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넨과 체스키 크롬로프를 거쳐서 체코 프라하로 갑니다. 스위스에서의 패러글라이딩이 너무 아쉬워서 여기서는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진짜 정말 재밌고 추천드리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면 프라하가 유럽 전체에서 스카이다이빙 비용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슈트를 착용하고 이제 다이빙 마스터와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4000m 상공으로 올라가서 1분간 자유낙하하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액티비티고요. 네, 나머지 관광을 열심히 하고 브라티슬라바를 거쳐서 이제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부다페스트는 이제 파리, 프라하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네, 그 명성에 맞게 국회의사당 야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참고로 조명은 밤 11시에 꺼지니까 그 전에 가서 관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다페스트의 명물로는 세체니 온천이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110년이 넘은 전통 있는 온천이고 규모가 온천치고 진짜 굉장히 큽니다. 약간 수영장의 느낌이 나요. 여기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은 래시가드나 티셔츠를 입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남녀 불문 무조건 기본 수영복 차림만 가능합니다. 네, 이제 비엔나와 류블리아나를 거쳐서 물의 도시 베니스로 갑니다. 여기서의 소소한 팁은 베니스의 본섬이 숙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데 비해서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섬에서 숙소를 잡지 마시고 본섬 터미널에서 기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메스트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메스트레라는 지역에 숙소를 잡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다시 관광으로 돌아가서 본섬으로 들어가면은 생전 처음 보는 이제 신기한 풍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일단 가장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게 택시, 버스, 뭐 화물차, 뭐 심지어 앰뷸런스까지 유일한 이동 수단이 모두 배입니다. 차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앞 선착장에서 이제 먼저 수상버스를 타고 어, 가장 외곽에 있는 먼저 브라노 섬으로 가서 알록달록한 집들을 구경합니다. 지금 왼쪽과 가운데 보이는 사진들이 브라노의 이제 알록달록한 집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본섬으로 돌아와서 관광을 했는데 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루면은 다 관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스 섬의 명물인 리알토 다리는 꼭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사진이 리알토 다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기대했던 베니스의 이미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어, 사진 스팟입니다. 이번에는 시에나, 폼페이, 포지타노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이 있죠. 볼거리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바티칸 시국 관광으로 하루를 온전히 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바티칸 시국 안에는 루브르 박물관 이상의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종교적 의미가 강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의 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그 가이드분께 설명을 들을 때 피카소나 이제 모네 같은 이제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있는데 사실 그 바티칸 시국 안에서는 별로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바티칸 시국 투어를 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성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근데 이때 사진 촬영 및 말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관광객들을 바티칸 시국 요원들이 다 둘러싸고 핸드폰을 꺼내기만 해도 제지하더라고요. 만약에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쫓겨난다고 합니다.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나와서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시면 지금 가운데 사진에 나와 있는 한국인 신부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의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서 좀 많이 힘들긴 한데 오른쪽 사진처럼 베드로 광장의 열쇠 구멍 모양의 전경이 정말 멋지니 세력과 시간이 된다면 꼭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광장의 모양이 열쇠 구멍의 모양은 이유는 베드로의 상징물이 천국의 문의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 관광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는 정말 도시 전체가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광장도 너무 많고 관광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명한 곳의 사진만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에 트레비 분수,
가운데 포로로마노, 그리고 오른쪽에 콜로세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소소한 팁을 또 드리자면, 지금 가운데 있는 포로로마노가 정확히 오후 8시에 지금 사진처럼 조명이 일찍 켜집니다. 그래서 7시 반 정도에 포로로마노 안이 아닌 포로로마노 뒤에 있는 캄피돌리오 광장으로 가시면 입장료도 무료고 포로로마노 전체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불이 켜지면 정말 예뻐요. 참고로 포로로마노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탈리아의 피사와 피렌체를 거쳐서 남프랑스 니스로 갑니다. 니스는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네, 소문에 걸맞게 낭만이 넘치는 이제 지중해 해변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그냥 하루 종일 해변에 앉아서 수영하고 맥주 먹고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 그리고 니스의 해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 가시면 그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프랑스 신문에 실린 사진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라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면 됩니다. 안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를 거쳐서 마지막 여행지인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죠. 가우디가 생전에 설계하고 건축했던 까사바티오, 까사밀라, 부엘 공원을 모두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구경합니다.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금 현재 143년째 건축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행 갔을 때도 가이드분 말씀에 의하면 원래는 작년이 완공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자신의 10년 가이드 경력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절대 26년에 완공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건.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래서 외관만 봐도 정말 볼 게 많고 웅장한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어, 천장까지 이제 오면이 무지갯빛 스테인드 글라스라서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우디 투어는 바르셀로나에 가면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라고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FC 바르셀로나죠.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메시는 아실 겁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 메시가 단골이었었다는 보데가 존이라는 식당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가서 이제 종업원 분한테 메시가 자주 먹던 메뉴로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메뉴를 주시더라고요. 맛은 그냥 그럭저럭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부 전체가 메시 유니폼이랑 사인 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끝으로 30일간의 유럽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시간 문제로 더 많은 정보를 소개하지 못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런던에서 파리까지 유로스타를 타고 간 것을 제외한 2시간 이동을 어떻게 한 것인지, 숙소는 어디서 어떻게 묵었는지, 동행 없이 혼자서 다녔는지 등등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원어고 트립이라는 여행사를 이용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20세부터 29세까지 딱 20대만 모아서 가는 반 패키지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숙소, 날아간 이동은 여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외 각 도시에서의 여행 일정은 각자의 자유 일정입니다. 저도 유럽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보 여행자에게 적합하고 일정 관리도 좀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비슷한 나이대에 이제 고정 동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음. 다 같이 전세버스로 국가별, 도시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함도 있죠. 하지만 이 여행을 경험하고 나니 혼자 여행했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국가별 일정을 정해주다 보니 더 있고 싶은 도시에 더 못 있고,
별로 볼 게 없는 도시에서 하루 이틀을 더 소비할 때도 있어서 혼자 간다면 자유롭게 일정을 조절하고 더불어 더 많은 현지 체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도 혼자 쓸 수 있고 관광지와 가까운 숙소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배낭여행의 매력인 여행지마다 다른 동행을 구해서 다채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혼자 다니는 여행의 매력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